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보험 사기 범죄 다뤘었죠. 오늘 그 2탄인데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지 분노 유발자들에서 들여다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뭐니에서는요. 조기 퇴직 후 자영업 빚이 늘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잠시 후 뭐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계엄 사태로 인해서요, 이 외식업과 숙박업이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행안부가 예정됐던 이 겨울에 축제나 행사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라라는 이 지침까지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게 돌아가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중소기업 이 중앙회 같은 경우에 어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외식업자 248명, 또 이 숙박업자 257명 등 총 505명을 대상으로 이 비상계엄 관련한 이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7%가 해당 기간 동안 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이미 입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송년회 등 연말 단체 회식의 취소를, 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의 투숙 취소나 안전 여부 문의를 피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연말이고 상인들이 연말 특수를 누릴 때인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피해를 실제적으로 입진 않았지만 향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응답도 47%나 차지했습니다.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 묻는 질문에요. 1년에서 2년까지 갈 것 같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40%나 차지를 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국회와 정부 또 이 중소기업계가 함께 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가 앞서 말한 이 송년회 등을 취소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이 전국의 지자체는 대통령의 이 직무정지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공무원 송년회 등의 행사도 예정과 같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지역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음이 풀려야 이게 송년회도 풀릴 텐데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인출 금액이요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퇴직연금을 사실 인출한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노후를 위한 자금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요, 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의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 4천 명이었고요. 인출금액 같은 경우에도 40%가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 사유가 있어야 이걸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주택 구입에 이걸 썼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택 구입이나 이 전세금 마련, 또 의료비 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중도에 퇴직연금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 중도 인출한 사람 가운데 52.7%인 3만 4천여 명이 주택 구입이 목적이었고요. 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5천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금리에 대출 비중을 좀 줄이고 퇴직연금을 좀 중도에 인출해서 주택을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경제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는 주거 임차 목적이 27.5%, 회생 절차가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전년보다도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썼던 3G 폰이라고 하죠. 바로 피처폰인데요.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던 이 피처폰이요. 현재 이 대치동 등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피처폰은 뭔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처폰이 인기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개수가 만만치 않게 개통이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휴대폰에선 5,600만 개 중에 피처폰이 약 1.8%나 차지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피처폰이 인기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청이나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나 문자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요즘 아이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에 방해될까 봐 그러는구나. 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게 인기가 많다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걸 쓴다 이래가지고 공신폰 이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 공부용으로 이런 피처폰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비슷한 여파로요. 2010년에 생산이 중지가 됐던 우리가 예전에 썼던 전자사전 기억하시죠? 네. 전자사전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대만에서 생산된 전자사전도 월 1,000대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AI 도서 뭐 여러 가지 SNS 이슈들도 많은데 이럴 때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를 찾는 분들도 이만큼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종이 편지만 넣을 수 있었던 우체국이요. 택배 시대를 맞아서 40년 만에 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우편물 투항구의 크기를 키워서 이 편지 봉투뿐만 아니라요. 이 소형 소포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커피 캡슐이나 또 폐의약품 회수 기능까지 갖춘 우체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빨간 우체통 하면 편지지에 우표 붙여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던 기억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가장 큰 변화는요. 이 세변의 합이 60cm 이내인 이 소포나 또 우체국 상자 기준으로는 2호 상자 정도의 크기의 작은 소포를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우체통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이 우체국 앱 홈페이지에서 사진 접수를 하면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소포에 적어서 우편물 넣는 칸에 넣으면 됩니다. 또 이 에코 친환경이라는 칸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용한 커피 캡슐이나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일반 봉투에 담으신 다음에 버리시면 되고요. 이 커피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두 찌꺼기는 씻어내고 이 알루미늄 캡슐만 이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저거 잘 지켜질까 싶은데 딴 거 이물질 집어넣고 이럴까 봐 걱정되는데 네.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40년 만에 변화예요, 우체통이. 성숙한 시민의식 여기에도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넣으라는 것만 넣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올 때 보니까 영하 5도 찍히던데 차에서 네. 점점 매섭습니다. 이럴 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뭐 기온이나 습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시그널을 네.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양대 질병이 있다는 건데 알아보죠. 매서운 겨울 추위의 시작. 이럴 때 한파주의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겨울철 건강주의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온 뚝! 찬바람이 불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
감기부터 시작해 눈길,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까지.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겨울철 건강관리 뭐가 가장 신경 쓰이세요? 겨울만 되면 이리저리 잔병 치레가 많은 것 같아요. 고혈압, 뇌졸중은 겨울철에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많이 남다니까 솔직히 많이 겁나죠. 실제로 겨울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양대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뭘까요?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게 되면은 뇌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고 그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의 약한 부분이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을 제외하고 국내 사망률 2위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뇌혈관 질환은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특히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심뇌혈관 질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겨울철 야외 근무 중에 뇌동맥류 파열을 겪었다는 환자분. 오전 7시쯤 출근해서 작업복 갈아입고 일하러 밖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무척 춥더라고요. 아마 한파주의보가 며칠 동안 됐던 것 같아요. 하파 옮기려고 드는데 뒷목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강력하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응급실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두통이나 그런 건 없고? 네,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혈관이 찢어지면서 혈관벽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숨골이라고 5개 근무자로서 바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급격한 두통을 느끼면서 쓰러지신 상태로 오셨고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이 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만큼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심폐소생 후 신속하게 수술해 현재는 무사히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고요. 후유증이 많이 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는 장애 없이 멀쩡해서 참 안심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겨울철 뇌혈관 질환 얼마나 위험한가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생과 동시에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서 원래 뇌동맥류로 미리 진단을 받고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고혈압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특히 이런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하게 추운 기운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아직까지 입원 중이라는 환자분. 처음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요.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단순 감기인 줄 알았던 환자분의 진단은 바로 심근경색. 심혈관 중환자실을 거쳐 지금의 일반 병실까지 무려 2달여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데요. 현재 수술 대신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검사상에서 심근 효소치가 올라가 있는 심근 경색증이 의심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장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심근 경색 상태와 장출혈 상태는 서로 치료가 반대가 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약물 치료하고 스텐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 상태 때문에 스텐트 치료하지 못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를 받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출혈도 멈춘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분 모두 겨울철 침묵의 살인자의 공격을 받았지만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공통점은 뭘까요? 신속한 대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었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내가 큰 병인지 아닌지 알아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심한 두통,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심뇌혈관 질환 발현 증상이 나타날 시 발빠른 조치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예방. 세계보건기구도 2022년부터 암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해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방법을 알아볼까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 속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 고위험군일 경우 야외 활동은 자제해 추위 노출을 피하시고요. 야외 운동 시에도 강도와 운동량을 조절해 근육 경직은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도 금연 및 금주를 생활화하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은 미리 적극적으로 관리해두면 좋고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겨울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 이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겨울을 즐겨보아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서 보험 사기를 벌였답니다. 보험금 타내고 이랬답니다. 근데 이게 3년 동안에 챙긴 보험금이 무려 37억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병원의 원장이 보험 설계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써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라면 의사라는 건데 어떻게 의사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의 도움 없이는 벌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돈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람이 보험 설계사 6명이랑 의사 무려 8명이 이 보험 사기 사건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험 설계사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고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이 무려 37억 원에 달하고요. 이 37억이 되는 이 편취된 보험금을 누가 나눠 가졌냐? 바로 보험 설계사랑 가짜 환자들이 나눠 가졌고요. 병원에서는 비싼 검진비를 또 받아서 챙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정 수령을 했습니다. 의사가 보험 사기에 공모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검사비 챙기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보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사는 어떤 실수일 뿐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보험 사기 범행의 공범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사기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주제 주세요.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보험 사기 2탄, 보험금은 눈먼 돈입니다. 네,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서 보험금 타낸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가 7명 있었습니다. 아내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등 3명이 있는 상태로 A씨와 결혼해 자녀 4명을 더 낳은 건데요.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부부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무려 30여 개 가입했습니다.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보험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가입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18년 6월에요. 이 남편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왼쪽 팔에 일부러 화상을 입힌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화상을 냈잖아요. 그러놓고서는 보험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들 튀김을 좀 해주려고 이 달구어진 후라이팬에다가 실수로 내가 왼쪽 팔이 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이런 수법으로 결국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게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요. 이 부모의 자해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요. 이들한테 자식이 많았죠. 바로 자녀들을 타겟으로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 이런 모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아기를 태운 채로 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 타낸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 자격 없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의로 자녀를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낸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끔찍한 범행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흉기까지 사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흉기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때는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B씨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16살에 불과했던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학교 가지 마라 라고 아이를 학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에 엄마 B씨는 아들 두 손을 붙잡았고요. 남편 A씨가 흉기를 가져와서 아들의 정강이를 3차례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 깨진 병에 베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려 61차례에 걸쳐서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61차례? 귀를 순간 듣는 귀를 의심을 했는데 우리 보통 뭐 그냥 자그마하게 우리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대본 넘기다가 손 잠깐 베는 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상처를 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또 무섭고 두려웠을까 싶은데 이 엄마가 친엄마라는 말이죠. 근데 아이가 16살이면 사실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이건 뭐 육체적인 학대를 넘어서 정서적인 학대까지 한 거죠. 나가서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이가 7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용도 보통 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상처 내고 다치게 하고 이래서 보험금을 타냈는데 야 이거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다. 이러려고 아이들을 많이 낳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고의로 상처를 낸 행동을요. 무려 8차례나 합니다. 이 8회나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금도 5차례 정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이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프라이팬에 달궈서 화상을 입혔고요. 이 보험사에서 상처가 너무 경미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네.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악랄하게 계속해서 상해를 입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끊임없이 타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정식 나간 사람이요.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평소에 이들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실제로 훈육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아이들이 설거지를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막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또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통제하고 있다, 너희 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결국에 이런 부모의 끊임없는 이런 해치는 행동을 당하던 이 아들이 못 참고 16살 아들이 보호기관을 찾으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부모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어른답게 행동하지도 않은 거고. 재판에 넘겨진 이 부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제 생각엔 그래요. 법대에 섰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용서받기 힘든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이들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판사님. 저희는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허벅지에 베인 상처, 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실수로 생긴 거지 일부러 긋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혐의를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죠. 정말 아들한테는 2번의 상처가 될 텐데 법원이 그래도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는요. 그렇게 부부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해도 이거는 보험 사기 범행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이러한 가족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부부는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징역 6년, 아내에게는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10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명령, 이수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경제적인 착취 도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특수상해까지 가했는데 물론 징역 6년이라는 형이 중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자식들한테 했던 수혜했던 행동에 비추어서 과연 적합한 그런 형량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성년 자녀들이 7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 6년, 4년을 살고 부모가 나왔을 때 또 아이들은 그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혐의를 부인을 계속 하다가 실형을 살게 됐는데 자녀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석방 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회로부터 어떻게 영구히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그런 판결이 더 합당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누리꾼들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런 부모 밑에서 크느니 보육원으로 가는 게 낫다. 친권 상실시켜라. 무기징역 때리고 영원히 자식과 떨어뜨려 놓으세요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 와중에 친권 상실이라는 말이 그대로 뭐 아이를 키우는 권리를 뺏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친권 상실 청구의 대상이라고 여겨지고요. 친권 상실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권을 남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겪게 되면 부모랑 즉시 분리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호기관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친권에 대한 상실 청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모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고 근데 이 7명의 아이들이 걱정이고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16살 아이가 참 걱정인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조금 더 알뜰살뜰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화가 나고 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한편 또 온 가족이 한 통속이 돼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번 사건도 좀 보면 자식을 이용한 보험 사기 범행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에 이 대장 절제술을 한 20대 남성 B씨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사용하자마자 아버지 C씨가 전신마비가 더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면서 아들의 상태를 전신마비로 숨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B씨 아버지 C씨랑 누나는 해당 병원에 가서 B씨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보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호소합니다. 어쨌든 병원 측에 과실이 있어서 그 합의금을 받아낸 거예요. 네. 3억 얼마? 근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큰 돈을 받아보려는
욕심으로 또 딴짓을 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족은요, 이 B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미리 가입해뒀던 이 5개 보험사의 허위로 보험금 약 15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2개의 보험사로부터 실제로 이 전신마비 증세로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전신마비라고 하면은 혼자서 완전히 거동이 약간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완전 범죄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복합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정말 불의의 사고를 입었다라는 건 안타깝지만 이후에 이 전신마비로 속인다라는 게 사실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자꾸 이상하게 그 해당 증세를 부풀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보험 사기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B 씨가 전신마비라고 했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 경찰 수사해 보니까 계단을 막 펄쩍펄쩍 뛰어가는 것까지 다 발견이 돼서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런 것이 금방 들통났습니다. 네, 그럼 처벌받아야죠. 이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봤고요. 또 편취한 보험금 중에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또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아버지 C씨한테는 징역 1년, 또 이 딸, 누나죠. 징역 10개월,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를 했는데요. 2심에서 아들 B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구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형이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B씨가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고 누나랑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 또 편취 금액을 실제로는 이 아팠던 B씨가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실형이 좀 가혹하다라고 봐서 2심에서 이 당사자 B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이 선고형을 좀 감형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이 부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1심에서 났던 실형을 그대로 확정을 했고요. 편취한 보험금 중에 1억 4천여만 원을 이 보험사에 다시 배상하라 이런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화천에 사는 한 남성이 억대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병원 들락거리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네, 2015년 7월이었습니다. 7월부터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한 50대 남성. 이후 충북 제천의 병원으로 옮겨서 또 10년 동안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를 오가면서 병원 9곳에서 59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병원을 다녔던 사람이 뭐 이사를 따로 한 것도 아닌데 충북 제천병원을 다닌다. 이거 말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되죠? 그러는데 이 남성이요. 입원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년 동안 무려 1,600일. 그러니까 10년 동안 4년이 넘는 시간을 입원한 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도 좀 단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 수당 명목으로 민간보험 7곳에서 3억 3천여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병명도 다양했는데요. 당뇨다, 협심증이다, 뭐 추간판 탈출증이다 다양한 병명을 드러내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야, 10년 동안 4년을 병원에 있었다. 와. 그 일반인 답답해가지고 그쵸. 거기 있을 수도 없을 텐데. 못할 텐데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덜미를 잡히게 됐을까요? 사실 질병명을 보시면 당뇨나 추간판 탈출증이 10년 중에 4년 이상을 입원할 만한 그러한 병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좀 질병에 비해서 좀 길다.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좀 너무 많이 반복한다라고 보험사가 의심을 했던 겁니다. 또 강원도 화천에 사는 사람이 춘천에 있는 병원을 다니질 않나. 그러다가 어느 날 충북 제천으로 병원을 또 옮겨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험사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한 지점들이었고요. 또 당뇨 치료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거리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이상한 게 또 있습니까? 네.
바로 의사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요. 춘천에서 이 남성을 담당했던 의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 충북 제천의 병원으로 옮긴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통속이구만. 본인 담당 의사가 옮기면 같이 옮기는 게 일반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옮겨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간다?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 환자가 엄청난 중병도 아닌데 왜 이 의사만 찾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거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보험사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이 병명 같은 것도 다 의사들이 매기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런 것도 다 의사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 4년인데 혼자 이걸 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의사도 한몫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담자가 이 남성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의 친구도 3년 동안 이 같은 병원에서 300여일을 입원을 했고요. 또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무려 20명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고 연루가 됐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안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왔냐? 보통요 한 징역 1년 정도가 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에서도 아마 징역 1년 정도가 이 가담자들에 대해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게 타당한 형량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험 사기를 펼쳤는데 이 정도면 너무 약한 것 같고 그 의사도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심지어 6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해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집행유예랍니다. 네, 이 여성이요. 2009년 8월부터 인천 남구 모 병원에서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는 등 6년여간 총 57차례에 걸쳐 1,175일 입원을 했고요. 보험금으로만 1억 7,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성은 뭐 단순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이 병명들을 대면서 입원한 뒤에 장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일에서 180일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지나면 퇴원하고 또 입원을 해서 이렇게 반복을 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병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반복을 했던 건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이 여성이 2008년에 이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우연히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 수술을 받고 56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냐?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다. 이렇게 보험금을 타면 이게 공짜로 생활비를 얻을 수 있구나. 네.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6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비를 생활비다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입원 기간 중에 쇼핑하고 외식 가고 또 퇴원 직후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 거동에 별 불편이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실제 보험 사기 수사할 때요. 암 환자들이 뭐 이후에 뭐 어떤 내가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 사용 내역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통신 기지국 조회하고요. 신용카드 내역 조회하고요. 가족명의 거 싹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절대 이런 범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해냈어요. 고의적으로 편취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악의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나왔어요. 이 법원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한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피의자가 잘못을 한 건 분명히 있지만 피의자가 이런 잘못을 행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주체가 있다고 본 건데요.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을 중복 판매한 뒤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 탓도 있고 또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자를 적극 유치한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원은 봤습니다. 실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법원은 사기 혐의로 여성한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끼리 말로 보험금은 눈먼 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만 알고 있으면 철저한 확인이나 절차 없이 그냥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또 심지어는요 보험금을 아예 그냥 작정하고 빼돌리려고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병원을 설립해서 보험 사기 범죄를 벌여온 일당이 있어요. 충격적인 건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다는 겁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 의학 전문인 A씨 결제 비용의 10에서 20%를 소개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고용했고요.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의사 A씨는 얼굴 지방 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미용 혹은 성형 시술을 무면허로 진행했고요. 그 후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치료 등을 했다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 뭐 의사가 애초에 병원을 지을 때부터 나 보험 사기 쳐야지 하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가 다름 아닌 의사가 이 부분이 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예 보험 사기 범행 어떤 사기단을 조직을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취통증 전문의 A씨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에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 A씨가 설립한 다음에 브로커,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이렇게 조직단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또 손해사정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오잖아요.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범행을 도왔고요. 심지어 이들이요 경찰서를 대비해서 진료를 실제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했던 진료 내용이랑 실제는 다 미용 시술했잖아요. 이 진료 기록부가 경찰서를 받을 경우에 드러날 수 있어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창고에다가 이 진료 기록부를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정말 보험료가 줄줄 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이 얼마예요? 이런 수법으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편취한 보험금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실손보험금을 허위 수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편취한 전체 보험금만 무려 64억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담자 중에 511명은 보험 설계사였고요. 이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런 끔찍한 보험 사기 조직 범죄를 행했습니다. 아니 보험 설계사면은 자격증도 따고 머리도 좋으시고 그럴 텐데 아는 지식을 좋은 데 써먹어야지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발각된 사람만 보니까 757명. 아직 들키지 않은 추가 가담자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이미 송치된 인원만 757명을 포함해서 1,500여 명 규모입니다. 1,500여 명의 가담자를 추가 조사할 것이다라고 경찰은 밝혔고요. 이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사기 범행 중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실제 선고형량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의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험료가 줄줄 샌다. 이걸 오늘 또 분노 유발자들을 통해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험 사기죄는 뭐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그 비중이 30에서 40%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실형의 경우도요. 일반 사기죄는 약 60%인 것에 비해서 보험 사기는 20% 초반대로 낮았는데요. 이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각각 달리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중한 보험 사기 사건이 다른 보험 사기보다 더 약하게 처벌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요. 이 보험 사기가 인정돼서 징역형이 선고된 비중이 22.5%에 불과했고요. 벌금형이 40%, 이 30% 가까이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8월 14일부터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 기준, 특히 보험 사기 부분이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단체 조직법이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형량도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일반 사기범들한테도 관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금융 사기 또 엄청 관대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보험 사기가 더 관대하다니
이거 참 애저녁의 문제군요. 네, 큰일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변호사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죠. 뭐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조기 퇴직 후 자영업, 빚이 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매달 월급 따박따박 받으셨었는데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었나 봐요. 퇴직한 이후에. 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않죠.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요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직장은 전쟁터지만 네. 나가면 지옥이다. 오히려 더 거의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힘든데 나가면 더 힘들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말이 훅 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인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일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힘들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어쨌든 한 달 버티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손님이 없으면 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참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참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나도 사장이 하고 싶다. 나도 한 번에 좀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얼마나 추운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직장이 오늘의 커피라면 네. 이게 나와서 자영업 하시면 이게 드립 커피예요. 이게 알아서 어렵다 하고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오늘의 커피는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나오죠? 주거든요. 그렇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나와보니 그렇습니다. 야, 고충이 많네요. 네. 이게 안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밖에 있으면 또 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이미 퇴직한 상태이셔서 들어가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예, 뭐 조기 퇴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퇴직금을 좀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좀 사업을 해보겠다 이 생각에 자영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금은 사실 이분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돈을 몽땅 투자를 했으면 이 하루하루 매출에 일희일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이 또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들 사업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나오셔가지고 이 자영업을 하시게 되니까 이런저런 고충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뭐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뭐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고 이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도 더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저축이나 지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도 상당히 자영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조기 퇴직 후 자영업 빚이 늘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조기 퇴직 후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을 보태서 작은 빵집을 차려 운영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좋은 재료 고집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매출에 비해 손에 쥐는 돈이 턱없이 적어서 고민인 요즘입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꽤 많네. 당신 내가 알고 보니까 은근히 장사 체질인 것 같아. 아이, 진작 직장 그만두고 이거 시작할걸. 아유, 이 사람아,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 뭐가 아니야.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도 우리 가게 빵 진짜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 아우, 이러다 나도 손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일손 모자르면 여보 나한테 얘기해. 아, 뭐 자기가 도와주면 뭐 직원 월급도 아끼고 좋긴 한데. 에이, 무슨 소리야. 직원은 그냥 직원대로 써야지. 지금 아르바이트생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잖아. 인복도 복이다, 여보. 아이, 내일 요즘만 같았으면 나 진짜 좋겠다. 저 철없는 요즘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여보, 근데 우리 그 적금 넣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스톱됐더라. 여보, 뭐 다른데 몰래 또 많이 넣고 있는 거지? 아유, 초반에 이것저것 집기 넣고 투자 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 뭐 곧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치. 그 오픈빨도 빠졌는데 꾸준히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예감이 엄청 좋다니까. 우리 조만간 집 한 채 사는 거 아니야? 여보, 김치국 마시지 말고 애 챙기러 들어가야지. 그 애 올 때 안 됐나? 알았어. 여보, 오늘도 그 고생 좀 하고 우리 빵 팔아서 집 사자. 알았지? 나 집 알아보고 있을게. 아자, 화이팅! 그래, 잘 가. 참, 그 집을 참. 아유, 대출 이자에 카드값, 직원 월급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데 아유, 아내에게는 차마 내색할 수가 없네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은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저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집의 문제는 딱 나오네요. 철없는 아내네, 철없는 아내. 거기 철딱서니가 없어. 아, 지금 집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빚은 늘어나고 힘들고 이게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게다가 아내가 지금 뭐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해맑고 아. 해맑아도 너무 해맑고 예. 장사 잘 일장인 줄 된다고 알았어요. 예. 그냥 마냥 좋아하고 있어요. 네. 막 집을 알아보고 빨리 아내와 지금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거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숨긴다고 이제 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저축하던 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실 것 같고 하루빨리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슬픔 반띵 해야죠. 아유, 당연히 반띵. 와이프랑 슬픔 반띵. 슬픔 반띵. 나만 아플 수 없어.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 말에 이제 장사가 잘 된다라는 표현이 좀 모호한데요.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게 단순히 손님이 많은 건지 뭐 매출이 높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사업과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손님이 많고 매출은 높지만 이거저거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매출과 순수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가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뭐 재료비, 월세 이런 거 등등 제외한 순수익이 낮다면 이게 결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자영업은 퇴직금도 없고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다 차감한 뒤에 실제로 내가 손해주는 돈이 얼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뭐 매출이 얼마다 아니면 손님이 몇 명이다 이런 것만으로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뭐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다는데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매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간 이 매출 흐름을 좀 보면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8월에 1,700만 원, 9월에 1,500만 원, 10월에 1,200만 원 월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 빵집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은 빵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정말 부러운 매출만 보면 부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가 약간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직장인들의 경우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월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이랑 비슷하려면 이 빵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벌어야 되나? 이게 앞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세금 같은 거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퇴직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벌어야 직장인 버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벌어야 내 손으로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이거 자영업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죠. 네, 지금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뭐 개인 사업자는 매출만 높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출보다는 이렇게 매출액이 크다 보면 내가 돈 많이 버나? 이렇게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2,000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적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출 대비 부채라든가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확인했고 나가는 돈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얼마나 되는지 나가는 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치 매출의 평균을 내서 수입은 1,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지출도 1,400만 원입니다. 재료 원가 38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대출이자 210만 원, 가게 고정 지출 250만 원, 그리고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등의 기타 지출이 모두 380만 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금액과 지출 금액, 나가는 금액이 같아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손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의 상태네. 그냥 경적인 상태. 네.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적자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이분이 얘기하신 건 수입과 지출이 똑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어딘가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고정 비용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 대출 원리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1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을 위한 대출인 건지 아니면 가게를 위한 대출인 건지도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비도 지금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생활비 아까 보니까 기타 지출에 네. 사업 운영비하고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건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일단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이제 사업적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가정에서 뭐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이렇게 뭐 간식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가계 생활비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금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를 쓰는지 또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이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빵집에서 쓰는 사업 운영비 대 가정에서 쓰는 돈 이렇게 구분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쓰는 고정비, 그러니까 뭐 관리비라든가 통신비 등등 있잖아요.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지금 따로 빼두셨는데 그 밖에 이 생활비를 비롯한 변동비는 이 사업 운영비와 합쳐서 이 계획이 좀 없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소장님? 네, 또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대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 카드론도 쓰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카드론은 대출 금리도 높을 뿐더러 매달 원금까지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이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저렴한 이자에 대출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지금 네. 시점에서는 그럼 갈아타기 해야 될 텐데 네. 좀 좋은 상품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있습니다. 이 자영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 대출도 있고 금리도 뭐 높아봐야 연 3에서 4%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은 이 정해진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연말이잖아요, 지금. 일부 정책 대출은 기금이 소진돼가지고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 대환 대출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연의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형님. 네. 소장님. 너무 깜짝 놀라서 형이 나왔네. 아니 이게 실컷 좋은 상품이니까 실컷 설명해 줘 놓고 지금 아니 안 된다는 게 뭐 희망 고문입니까? 그러니까요. 상품이 있는데 갈아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일단은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받고 계신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하고 또 약간 당장 필요한 돈 막기 위해서 개인 카드론을 쓰셨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환 대출은 이 사업자 대출을 갈아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대환 대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일반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간편하다는 이유로 카드론 같은 거 이용해서는 안 되고 좀 복잡하더라도 이 사업 대출이다 정책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소상공인 정책 대출은 안 되는 안 되고, 거고. 네, 안 되는 그래도 상황. 뭔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먼저 알려드렸지만 요건 받을 수 없더라도 그 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 단계라면 돈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이 창업대출을 창업자금을 받으실 수 있게 좋습니다. 좋다. 예, 미소금융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이 4.5%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다만 이제 신용평점이 좀 낮아야 됩니다. 하위 20% 이하인 분들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 이하 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육 이수 내용에 따라서 최대 7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새희망홀씨2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돌 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햇살론 같은 정책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금리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6에서 한 10.5% 정도 되니까 이런 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책 대출들을 좀 더 알아보시고 네.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점 파악해보고 지금 매출하고 쓰는 거 뭐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대출을 포함해서.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 상황 한번 보죠. 네, 지금 현재 자산 현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있고요. 사업장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저축이 4,8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채거든요. 전세 보증금 대출도 있어요. 2천만 원이 있고 신용 대출 4천만 원과 카드론 1,000만 원, 그리고 보험 야권 대출 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전세 보증금은 그냥 깔고 앉은 돈이라 치면 자산이 7,800이고 네. 부채가 7,200만 원인데 와 이거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상태였었는데 네. 저거 보면은 자산이랑 부채가 부채도 똑같아요. 같아요. 네, 오.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이거 제외하면 사실상 갖고 있는 자산은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대출이 원리금 상환 중이라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상환하고 있고 이 나머지 신용 대출과 전세 보증금 대출은 이자만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계신데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적자 폭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완전히 적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산과 부채 상황까지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제 네. 차근차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출 구분이 모호한 게 하나 있었고 네. 높은 대출 원리금 이건데 우선 대출 원리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지금 급한 게 고정지출 줄이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금리가 높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없애고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정책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출을 상환을 하되 최대한 원리금 이 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 달에 내야 되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봤다시피 뭐 전세 대출도 있었고 네. 기업 대출, 개인 채무 등등등등 여러 가지 대출이 가지죠. 있었는데 그럼 어떤 대출부터 저희가 갚아야 할까요? 우리 이제 빚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금리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뭐 금리도 비슷하고 만약에 금액도 비슷하다면 만기가 짧아서 상환 부담이 좀 큰 대출부터 갚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 12개월 동안 상환하는 게 있고 24개월 동안 상환하는 게 있다. 이러면 12개월짜리는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40만 원대고요. 24개월짜리는 20만 원대겠죠. 네. 이럴 경우에 24개월짜리가 금리가 좀 높더라도 이 12개월짜리를 상환을 해야지 월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100만 원 여윳돈이 있어서 상환을 한다면 12개월짜리는 한 달 상환액이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24개월짜리는 4만 원 정도밖에 이 부담이 안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면은 상환 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갚는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면 순위를 좀 정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이 가족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2천만 원이 있는 거고 개인 신용 대출이 4천만 원, 네. 카드론이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고요. 보험 약관 대출이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순위를 좀 정해 주세요. 네, 순위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카드론부터 그쵸, 제일 먼저.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에도 원금을 갚는 게 있다. 그럼 이것도 먼저 갚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이 있다. 이런 거는 일단 두고 원금 상환 중인 것부터 착착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통이나 이런 건 언제 정리하냐? 사업자 정책대출 받을 수 있다면 이거 받아가지고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 대환을 하시고요. 이 상환기간 길게 해서 차근차근 원금을 갚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출을 정리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단계는 자금 분리입니다. 지금 개인 사업장이지만 법인처럼 좀 자금을 분리해서 써야 된다는 건데요. 이 법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꺼냈으면 이거 횡령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개인 대표가 마음대로 돈 꺼냈었다가 이 법인이 휘청휘청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분리해 두는 건데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 있는 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업장에 필요한 돈은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게에서 필요한 곳,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돈 이렇게 지출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업 운영상에 꼭 필요한 경비도 구분을 하고 뭐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연간 소득세를 내기 위한 여유 자금도 따로 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뭐 밥 먹는 식비, 생활비 따로, 네. 빵집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지출이 어디서 새나 뭐가 문제나 점검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이 셀프 월급 받기입니다. 예, 사업장에 필요한 뭐 비상금, 가게에 필요한 비상금 이렇게 따로 나눠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에서 최소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거에 맞춰서 스스로 월급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 집에서 필요한 지출이 570만 원 정도다. 그럼 매달 스스로 5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뭐 별도의 통장을 주거나 아니면 아내분에게 송금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장 비상금 통장에 남는 돈은 전부 일단은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만 딱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네.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그 저축 아까 못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래요. 청약같이 꾸준히 납입을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 돈이 얼마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사업장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아보니까 1년 뒤엔 얼마가 쌓였는지 뭐 6개월 뒤엔 얼마가 쌓였는지 이거 지켜보고 그렇게 6개월 뒤, 1년 뒤에 쌓인 돈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간에 비수기도 있을 수 있죠. 뭐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여윳돈 충분히 쌓아두시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보다는 사업장 비상금 통장에 불필요할 만큼 돈이 많이 쌓였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뜯어내서 그걸 뭐 예금을 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장님의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한 달 대출 상환액이 210만 원이었죠.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이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로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대출의 경우 저축 4,800만 원을 이용해서 카드론이랑 신용대출 등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것부터 하나하나 갚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는 대출 상환액의 그 부담도 같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기타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 경비와 가계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요. 꼭 필요한 최소 지출을 월급 통장에 매달 이체받아 쓰고 남은 돈은 여윳돈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추려보면 대출이자 줄이라는 거. 그렇죠. 네. 대출. 그다음에 지출을 세분화하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이걸 파악하라는 거.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월급 받고요. 네. 들어오는 돈 막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월급 통장 따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네. 들어오는 만큼 돈 써라. 그리고 남은 돈은 꼭 모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경우에 좀 중요한 게 이 배우자분하고 꼭 말씀을 나눠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사실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내도 알아야 돼. 네. 아내가 기쁜 마음에 오늘 외식이라도 할까 손님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또 카드 쓰고 빚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찔리는 거죠. 모르시는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상금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1번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출의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무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업적인 영역인데 뭐 단골을 이제 확보해 놓기 위해서 뭐 쿠폰 같은 걸 발행한다든가 뭐 리뷰 관리를 한다든가 리뷰. 사업적인 영역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생각할 것들이 많군요. 네. 정말 많습니다.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해도 그건 사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하고는 이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또 밤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사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에 내리던 눈비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빙판길 나타나는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2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와 비슷한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4.8도로 어제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유입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3도, 대전은 5도가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0도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다시 눈구름대가 발달합니다. 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텐데요. 전북과 제주의 10cm 안팎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도 1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두꺼운 겨울 패딩에 모자나 목도리도 챙겨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눈발이 살짝 날려서 눈이 네. 또 많이 올려나 했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녹고 금방 그치더라고요. 네, 밤사이 내리던 눈비도 지금 대부분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날이 정말 많이 네.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